안녕하십니까. 강남아의 파고 원장 최성경입니다. 배 소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갖고 비슷한 것도 좀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반대, 대척되는 것도 좀 있고. 일단 저는 현장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제가 보고 느끼는 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누군지 궁금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강사를 한 20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의대 쪽 담임을 오래 했었고 제가 의대가 담임할 때 저희 반 애들 40명 중에 절반 정도 의대를 갔었고요. 그 아이들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는 일단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콘텐츠라는 거는 교재, 강사, 시스템, 거기다 데이터까지 전부 다 모아서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콘텐츠라고 하면 교재에 대한 얘기만 좀 하잖아요. 교재가 아니고 교재와 강사와 시스템과 데이터인데 일단 제가 작년하고 올해 특히 이제 데이터에 좀 많이 집중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AI 쪽이 발달을 하면서 데이터를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떠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만들고 가공하는 게 소위 말하면 저희가 상상만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원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난 합격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데이터를 비교하는 형태를 만들 건데 실제 이제 이것도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직접 제가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나와 시작이 같은 의대 합격생의 조사를 해서 이 합격생의 결과를 보고 그 합격생과 함께 특히 사습 시간이라든가 성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게다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올해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보통 저희가 독학재수 학원 같은 경우 가면 시간 관리 앱들이 좀 있잖아요. 시간 관리 앱이 있는데 일반 재수종합학원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실제로 저희도 하긴 하는데 거의 수기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기로. 몇 시간 공부했니? 너 오늘 몇 시간 했어? 이번 주 공부 많이 했네? 이 정도의 수기인데 그거를 조금 현실화 시켜서 직접 아이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거 제가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당일날 하원을 하면서 그날 공부하는 시간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 시간을 입력하는 것도 입력하는 거지만 나의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너무 좋고요. 결정적으로 재수라는 게 이 단기 싸움이 아니고 1년짜리 싸움이거든요. 1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경쟁자들입니다. 경쟁자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경쟁자 시스템인데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경쟁자를 선택을 하고 그 경쟁자의 학습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를 만들 건데 실례로 지금 이제 이런 걸 쓰지만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맡았던 반 친구인데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저 산만해서 집중력이 좀 약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자 우리 반 40명이 있지 네가 봤을 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찍어봐 했더니 어떤 친구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행동을 모방을 해서 모방.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 친구가 밥을 먹으면 같이 먹고 화장실 가면 같이 가고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따라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가 맛이 가요. 모방했던 친구가. 슬럼프가 오고 흩어지니까 다른 친구를 찍죠. 다른 친구를 찍고 그 친구를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을 공부를 하면 실제로 1년 뒤에는 그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친구가 본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쟁자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비교하는 형태를 진행을 할 거고 이거 그냥 재미삼아 랭킹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선배들 롤모델과의 비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한 학생들의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이 중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회 자체가 의대 컨셉이잖아요. 제가 의대 아이들 많이 보내보기도 하고 많이 담임도 해봤지만 저도 수학 강사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의대의 컨텐츠와 대중적인 컨텐츠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컨텐츠라는 거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의 수업,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재들 이런 것들과 의대를 가려는 아이들의 컨텐츠는 달라야 되겠죠. 아까 일부의 연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 1등급이 돼도 의대를 못 가죠. 왜? 올 1등급 해봐야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 1.5%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1등급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100분이 96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 98 정도는 찍어줘야 특히 수학, 탐구는 98 정도를 찍어줘야 의대를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콘텐츠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뭡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맞는 타겟과는 맞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의 수업은 정말 잘해요. 제가 봐도 와, 정말 수업을 잘하는군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 고난도 문제를 너무 쉽게 풀고 너무 재밌게 풀어요. 그럼 그분들 풀이입니다. 제 풀이는 아니에요. 그분들의 풀이를 보면 본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 나도 저렇게 풀면 되겠는데 현실은 다르죠. 저희가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을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저 수학생일 때 가장 먼저 30번부터 봅니다. 도대체 뭐가 나왔나. 그래서 30번 문제를 1시간, 2시간 고민을 해요. 왜? 수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고민된 풀이 며칠 동안 고민한 풀이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죠. 그럼 아이들은 우와, 선생님 멋있구나. 잘하시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대중적인 풀이, 거의 환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남들이 다 푸는 컨텐츠와 남들이 다 보는 교재, 강의를 보면 본인도 충분히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괜히 안도감을 갖죠. 왜? 옆에 애들이 보면 나도 봐야 하니까. 자, 또 하나는 이 다수 의견의 함정이라는 건데, 이 다수 의견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올해 국어는 지문이 진짜 어려울 거야 라고 여기 있는 15명들 싹 다 얘기를 해요. 올해 국어는 지문이 어려울 거야. 지문 진짜 분석 많이 해야 되고 지문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분위기가 지문을 어렵게 나오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근데 실제 이번에 국어 수능 어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애보다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선지가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1등급은 나올 수 있겠죠. 96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8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컨텐츠를 볼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즉 최상위권이 필요한 그런 컨텐츠는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의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최소 100분이 96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보여드릴 텐데 한 문제를 더 맞고 안 맞고가 얼마나 다른 건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똑같은 1등급이어도 모르는 부분이 다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속도가 느려, 어떤 아이는 너무 덜렁대,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약점들을 공략할 수 있는, 즉 자기한테 맞는 강의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세분화된 수업을 들어봐야 됩니다. 실제 한 문제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아마 올해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소장님한테 제가 어제 얻어온 건데, 자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고신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여기서 만약에 수학을 미적분에서 4점짜리 한 개를 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점수 라인이면 보통 부산대 정도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자, 한 문제 더 맞아도 4점짜리. 자, 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를 더, 이번엔 G1을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하대 아주대가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엄매에서 하나 더, 그 다음에 생원에서 하나 더, 총 2점짜리 두 개를 더 맞으면 이 친구는 경희대를 합격할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보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쉽게 말하면 점수로 따지면 4문제 정도뿐이 안 되죠. 즉 한 문제씩 맞을 때마다 상위권 대학교를 한 칸씩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96이 아니고 나는 98을 맞아야, 96을 다 맞으면 서울대 가죠. 연고대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의대를 가려면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려면 일반적인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국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 선생님인데 이거를 강사의 시각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강사의 시각은, 왜냐하면 자기가 수업을 해야 되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나왔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나쁘게 말하면 그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강사 때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요거는 학원 원장의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그리고 실제 그 출판을 하는 출판 쪽에 있는 분들, 실제 이 문제를 만드는, 수능 문제를 비슷하게 만드는 분들의 관점을 좀 빌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요 포 잠깐 보세요. 보시면 아까 이제 일부 소장님도 보여주셨지만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최근 5년 수능 중에 가장 어려웠던 국어 언제입니까? 2023년 11월이죠. 2023년 11월 달이 가장 어려웠고 최근 5년 중에 가장 어려웠던 수학도 언제예요? 2023년 11월입니다. 그죠? 둘 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2023년 11월 달
2023년 6월에 정부에서 쇼킹한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학기 중에 뭐였습니까? 킬로모랑 배제. 갑자기 학기 중에 6월 달에 6월 달에 킬로모낭을 배제한다는 기사를 내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처음에 보고 내년부터인가 했는데 바로 올해부터예요. 수능이 5달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이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죠. 학원계에서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내려고, 킬러를 안 내면 도대체 무슨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하나라고 해서 그의 수능을 봤습니다. 실제 수능을 딱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딱 보자마자 제가 우와, 문제 정말 잘 냈구나. 킬러 문제를 없앴을까요? 안 없앴을까요? 실제로 없앴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해 수능이 최근 5개년 수능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킬러는 없었는데 뭘 늘렸어요? 준킬러를 늘리고, 요때부터 수능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전문 용어로 뭡니까? 타임 어택이에요. 문제를 어렵게 내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내서 시간이 모자라게 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국어하고 수학은 조금 쉬워진 것 같은데 국어하고 과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제일 고민은 국어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타임어택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국어가 3등급이 나온다? 한 질문은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왜? 거기까지 못 가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작년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147이니까 최근에 보면 최근 3년 사이, 아까 경년 얘기하셨죠. 소장님이. 경년처럼 최근에 문제 중에 매우 어려운 편이고,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는데 요거 잠깐 보셔야 될 거. 요거 확통과 미적의 점수 차가 2점뿐이 안 납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무시한 게 하나 있죠. 11점 차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즉 의대를 진학하려면 무조건 미적의 과탐이에요. 미적 과탐 필수, 무조건 가능하면 엄매가 맞습니다. 미적 과탐 필수인 기본 상태에서 이전까지는 그 밑단 아이들한테 제가 확통을 권해주지 못했습니다. 확통은 미적보다 공부량이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 보시면 돼요. 아니면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확통은 미적 공부량이 5분의 1뿐이 안 돼요. 공부량이 5분의 1이란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확통을 100개 유형만 보고 공부해서 시험 보면 되지만 미적은 500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8문제를 푸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확통이 사실은 이럴 때는 추천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2점 차이면 이것도 괜찮은데, 물론 확통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렇게 2점뿐 차이가 안 난 이유는 아까 잠깐 보셨죠. 미적의 인원이 많이 빠지고 확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문항의 평균 값이 두 개가 비슷해졌어요. 게다가 미적의 30번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최근에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정답률이 4%인가 5%인가 하더라고요. 그 여파도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마 올해도 이 기조로 나갈 확률은 있어요. 왜? 올해가 마지막 수능이잖아요. 내년이 새로운 교과과정 수능인데 거기서 미적은 빠져요. 미적은 빠지고 확통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올해 수능도 이 기조란 얘기는 미적과 확통의 점수차가 크지 않은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국어입니다. 국어의 만점 표점이 147점인데 매우 높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인데 엄매와 화작인 경우에 점점 엄매 인원이 줄고 확통과 미적인 경우에 미적의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애 87%가 엄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통 저희가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표점이 높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이한 건 얘입니다. 확통이 1등급 비율은 늘 4%, 5%였어요. 그런데 올해 13%입니다. 이 얘기는 미적 애들이 많이 건너간 것도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미적의 초고난도 문제가 한 개 나오면서 약간 상쇄를 시킨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마 올해 예상은 미적이 더 줄지 않겠나. 미적이 줄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까지 미적 애들이 확통을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잠깐 보여줬던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11점이면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올해는 확통이 해볼만 하겠는다고 갈 수도 있죠. 왜? 최소 미적에서 확통 8개짜리잖아요.
미적에서 확통을 바꾸면 최소 두 문제는 더 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미적에서 확통 바꾸면 확통을 틀릴 게 하나뿐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결정적으로 지금 1등급의 비율도 확통 쪽으로 좀 늘고 있고 확통의 인원수가 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능 국어에 대한 일반론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책 많이 읽으면 국어 잘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신규 이제 들어오고 상담을 많이 하면 꼭 물어봐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맞긴 맞아요. 요거는 50%입니다. 50%. 책을 많이 읽으면 진짜로 국어를 잘 해요. 참고로 저희 큰 놈이 이제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7개를 틀리고 의대를 못 간 케이스이긴 해요. 의대를 안 간 것도 있고 서울대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저희 큰 놈 같은 경우는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국어는 틀리진 않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법 천자문에 꽂혀왔고요. 그것만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실제로 저희 그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부주금 들어오면 얘 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글자니? 이러고 진짜. 그 정도로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그 여파가 매우 큰. 책을 좋아하면 장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속도와 정확한 읽기. 이게 속도만 빠른 건 중요하진 않아요.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들면 당연히 정확한 읽기가 되면서 거기다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요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자리에 앉혀놔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카페 가서 공부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저는 안 돼요, 참고로.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면 누구 들어올 때부터 쳐다봐야 되고 계속 시계 봐야 되고 핸드폰 봐야 되고 저는 안 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국어를 못해야 정상인데 국어를 되게 잘해요. 책 많이 읽었나? 둘째 딸내미 책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국어를 진짜 잘해요. 고2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국어만 1이에요. 수학은 4박이래요. 제가 수학 선생인데. 물어봤죠. 너 왜 국어 잘하니?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반성문을 엄청 썼어요. 반성문을 한 300장 쓴 것 같아. 조건이 뭐냐면 지난 반성문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창의력이 엄청 늘어난 거죠. 이것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게 국어라는 거는 읽기와 쓰기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0%인데 다 그런 건 아닌 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실무는 풀어줘야 돼요. 실전 모의 가서 풀어줘야 그게 바탕이 돼야 국어 실력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능 국어 성적 오르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 저희 학원 결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국어 수학은 증가율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매년 똑같아요. 한번 38%, 39% 똑같습니다. 근데 탐구는 좀 많이 올라요. 왜? 탐구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한 개죠. 왜? 전년도 안 했으니까. 새로 공부를 하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국어는 많이 오르거나 적게 오르는 게 수학과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1등급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국어예요. 왜?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선에 딱 걸려 있어요. 2등급에서 1을 못 뛰어넘거나 아니면 항상 2컷에 있거나 3에서 1을 못 올라가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좀 풀이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둘 다 50%의 확률도 맞는다는 건데 일단 최근에 출제 경향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능 어땠습니까? 처음에 작년에 수능 볼 때 처음에 국어선생님들이 문제 보고 국어 쉬운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이번 국어 쉬운 것 같아. 왜?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가 이전과 달리 지문 길이가 줄어들면서 일단 지문을 쉽게 내고 선지를 어렵게 내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쉬운 느낌이 좀 났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타격감이 꽤 컸죠. 왜? 되게 낯선 패턴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패턴이 아니고 왜 그전까지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대치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 쪽도 대부분이 지문 문서 위주로 갔습니다. 지문을 열심히 분석해야 돼. 지문이 어려울 거야. 선지보단 지문이야를 좀 더 강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지문은 다 그렇진 않지만 지문은 쉬운데 선지가 어려운 케이스죠. 애들 입장에 되게 당황합니다. 농담이지만 혹시 왼손 잡이분하고 탁구 쳐본 적 기억 있으신가요? 혹시 왼손 잡이 별 얘기는 아닌데 탁구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왼손하고 써봤거든요. 이렇게 치는데 공이 자꾸 이쪽으로 와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똑같아요, 애들. 맨날 오른발로 공격하던 애인데 갑자기 왼발로 때리는 거예요. 애들이 1교시잖아요.
1교시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순간 멍해집니다. 되게. 멘탈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낯선 지문 나왔을 때 되게 본인이 당황할 수 있다는 거. 국어 출제위원이 제일 많습니다. 36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수학에 18명도 될 겁니다. 매우 출제인원이 많죠. 검토위원 말고 출제위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국어는 각 파트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고전 시간 내는 분 따로, 과학기술 내는 분 따로, 인문, 독서 따로, 다 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들에 대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약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고요. 안정적으로 국어 1등급이 나올 거면 1등급까지는 뭐 그냥 누굴 들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 이상 계속 1 위로 찍으려면 최소한 강사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약점이 무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프리 순서를 컨설팅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랑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국어선생님마다 호불호 좀 달라요. 국어선생님들은 되게 자존심 센 거 아시죠? 자기 방법이 최고예요. 무조건. 남의 거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맡아보세요. 여러 군데. 프리 순서 컨설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상적인 아이도 있고 저처럼 완전 이과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딱 글을 읽는데 첫 번째 첫 시험 첫 문제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찬란한 슬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 문과들은 이게 되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 같은 이과는 뭐야 이게 도깨비야?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되게 멈춰버립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시 버리느니 아예 나는 팩트 중심의 독서를 먼저 푸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실제 자기한테 맞는 풀이 방법이 있고 실제 100분이 96을 넘는 안정적 1등급 아이들은 자기 풀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늘 루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는 난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제가 어려웠대요? 괜찮던데?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국어가 1등급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꾸준한 훈련이 중요한데 꼭 하실 건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마 부모님도 작년 수능 시험지요 주고 3시간 주고 풀려고 그러면 제가 봐선 2등급 나올걸요? 왜? 3시간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풀다가 밥 먹고 가서 다시 풀고 이런 뜻이구나. 풀면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70분에 다 풀어야 돼요. 그 시간 재보니까 거의 분당 읽는 속도 750자에서 800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짧은 시간에 정보를 취득을 하고 이거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서 문제 푸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 싸움이 매우 큽니다. 아마 농담이지만 제가 국어선생님들 싫어하겠지만 국어 선생님들 앉혀놓고 니네 수능 문제 풀어봐. 똑같이 풀어봐. 아마 제가 봐선 지금 1, 2등급 애들보다 못 풀 거예요. 왜? 그렇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 풀 때 막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어 100분이 96 이상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강사 중심이 아닌 컨텐츠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든 1타 강사들은 들으면 1등급 나오죠. 워낙 수업 잘하신 분인데 하지만 진짜 96 이상 98, 100이 맞으려면 나하고 가장 적합한 강사를 선택해서 그분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쪽의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국어 시험 범위는 국가에서 지정해 줬어요. 뭐라고 정해줬습니까? 시험 범위 별로 없잖아요. 원래 국가에서 국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EBS 연계된다고 얘기했죠. 대놓고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나 시험 EBS 낼 거야 이거 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계가 별로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그래요. 수학은 연계가 됐는데 2번 문제예요. 1번 문제, 2번 문제. 진짜 지수가 나왔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근데 국어는 조금 다른 게 국어 연계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봅니다. 소재, 작가, 작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는데 국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하고 제가 한참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 회사에 저거 국어 문제 만드는 분 몇 분 계세요?
40명 정도 있대요. 40명이 1년 내내 문제를 만듭니다. 하루 종일 앉아갖고. 그래도 1회분, 2회분 꾸역꾸역 나오는데 대부분의 일반 강사들이 저 콘텐츠를 소화하긴 어렵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EBS 분석 말고요. EBS 변형 문제예요. 분석은 그냥 분석서 보시면 돼요. EBS 내놨어요. 제일 좋은 책입니다. EBS 변형 문제하고 분석은 다른 얘기예요. EBS 변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 GPT 듣고 다 돌려봤습니다. GPT하고 제미나이 듣고 돌려봤더니 강사들의 커리큘럼 집어넣고 이분들의 커리가 보통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커리 70%가 기출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죠. 왜? EBS 문제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컨텐츠를 누굴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감이든 한수든 바탕이든 보시고 싶은 거 보시면 돼요. 다만 일반 강사들이 정말 연구진을 수십 명을 데리고 있지 않는 이상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EBS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 콘텐츠를 보시라는 얘기죠. 잘 보시면 수학은 개인 실무가 되게 많아요. 이혜원 모의고사, 뭐 현우지 모의고사 다 있죠. 왜? 저도 풀었어요. 애들 하다가 애들 보니까. 국어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국어는 개인 컨텐츠가 개인 EBS나 개인 실무가 많지가 않죠. 왜? 그만큼 작업이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반복 훈련. 그리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뭘 못하고 뭐가 약한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타임어택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충실히 하셔야 그래야 국어는 96을 넘어 98, 10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하고 그 얘기하실 때 국어를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라는 것도 조언을 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신기한 게 있어서 요거 저희 전지점 성적 향상률인데 보시면 올해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면 국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일부 지점은 더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강남아이파니까 저희 거 보여드리면 강남아이파는 원래 성적이 많이 안 오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성적이 높아서요. 다른 데보다 성적이 높아요. 높으니까 많이 안 오르는데 얘가 40%, 얘가 39% 올랐길래 도대체 왜? 우리가 뭘 했길래? 했더니 제가 봤을 때 지난 1년이 다른 해랑 다른 건 딱 두 개뿐이 없었어요. 국어는.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냥. 애들 입 이만큼 나오거든요. 애들이 입 이만큼 나와갖고 왜 아침부터 이걸 시키고 난리예요. 이거 너무 강매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러 그냥 해. 매주 목요일마다 모의고사 봤어요. 수능이랑 똑같은 시간에. 처음에 애들이 싫어해요. 지겨워 이러면서 짜증내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던 건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태 제가 10몇 년 원장하면서 10몇 년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효과로 일단 눈에 보이는 효과로. 이거를 저희 학원을 다니라 물론 다니시면 좋겠죠. 안 되더라도 이 연습 실제 문제 푸는 연습은 진짜 꾸준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는 공부랑 아까 말씀드린 타임어택 공부 반드시 꼭 필요하니까 요거를 꼭 시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뭐 그냥 제가 오리가 귀여워서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로 네. AI니까 별게 다 나옵니다. 자, 수학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아까 이제 소장님 일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96, 92, 88 요 세 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90이 목표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학 선생님일 때 96하고 100은 약간 신의 영역, 약간 신의 영역. 저희 큰 놈이 단점이 장점은 뭐냐면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학원을 안 다녔더니 장점이 있어요. 킬러는 안 틀려요. 단점이 뭐냐면은 남들은 안 틀린 거 다 틀려요. 이게 단점이에요.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특징입니다. 킬러는 그냥 지가 알아서 풀어요. 나름대로. 고집은 또 되겠어요. 지 혼자 풀이를 20줄을 써요. 이리 와봐. 저 수학쌤이잖아요. 아빠고 두 줄로 이렇게 풀어 보면 보통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제자들은 그런데 저희 아이는 두 줄로 딱 풀어주면 알았어 가요. 지껏 또 해요 그냥 20줄. 이게 이제 고집선 아이들 특징. 장점이자 단점이 어려운 문제는 풀지만 쉬운 문제 많이 틀립니다. 근데 92와 96과 88은 조금 다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문제 21, 22, 21, 22, 28, 29, 30은 일단 이 5문제를 제외하면 25문제입니다. 이 25문제는 기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하면 바로 손이 문제를 보자마자 손이 나가야 돼요. 바로. 멈칫하면 안 됩니다. 멈칫하고 지우고 다시 풀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거를 빼고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될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답률 10% 근처의 문제, 특히 28번, 30번은 조건이 많아요. 조건도 많고 그 다음에 계산량도 많아요. 그리고 일단 낯설어요. 이게 뭐야?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풀 시간. 두 번째는 풀이가 길다 보니까 자기 풀이 과정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에 뭐가 있었지? 이 풀이가 있었지. 조건이 뭐가 있었지? 조건도 기억해도 풀이도 기억해도 그런 문제 좀 있겠죠. 자, 제가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88과 96의 차이는 남은 시간 차이예요. 88이면 세 문제 못 풉니다. 세 문제를 빼고, 완전히 빼고 최소 40분 정도 남으면 그 아이들은 1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92가 나올 수 있는 점수 외에 40분 동안 세 문제 전에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풀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숫자도 집어넣고 함수도 만들어보고 별별 다 해보죠. 그러다가 하나를 더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2가 되고 경우에 따라 9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배분. 얘하고 얘는 같은 뜻이에요. 이게 기계적으로 그래야 시간이 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하고 기록이랑 스토리가 뭐냐면은, 스토리까지 좀 힘들다 하더라도요, 제가 꼭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모르면 답지 볼 수 있어요. 풀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것도 호불호가 좀 있는데 강사별로 조금 다르고 세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한 문제를 풀릴 때까지 봐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 반대예요. 한 문제를 풀릴 때까지 봐도 못 풀어요. 어차피. 왜?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러면 적당히 풀고 해설을 보던 답안지를 보던 하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 답안지로 해설을 봤던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답노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답노트는 비춥니다. 왜? 오답노트는 누구를 위한 노트예요? 남들을 위한 노트예요. 실컷 오답노트 풀컬러로 쓰고 본인은 안 봐요. 책상에 올려놓고 지나가는 친구들 보게끔 만들어요. 오, 잘했는데 이 얘기 들으려고. 오답노트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정리하든 자기 나름의 정리 방식을 하든, 실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그런 식의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통계치료를 말씀드리면 그런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요 얘기는 정말 진짜 극상위, 소위 말하면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타고난 아이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리 연계를 정말 잘합니다. 이거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일본 소장님이랑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금 반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얘기니까. 일단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의대 진학, 무조건 미적의 과탐 2개예요. 의대 진학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면 그냥 과탐하시면 돼요.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과탐하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숫자 보셨잖아요. 점점 인원이 줄고 있다는 게, 이렇게, 그죠? 화원 아마 올해 10,000명 될 겁니다. 그 물화생지 4과목 중에 그래도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건 뭘까요?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점수가 안 나왔다?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뭡니까?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신기한 건 지구과학은 조금 달라요.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이번에 지구과학을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을 보면 아무리 못해도 2등급 나올 것 같아. 시험을 딱 보면 4등급 나옵니다. 그게 지구과학입니다. 시험을 보니까 문제 처음 보는 게 나와. 책에 없는 건데 이게 왜 나왔지? 보면 책에 있어요. 진짜 있네. 이게 지구과학이에요. 아이들 말로는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난다고 합니다. 해도 끝이 없다고.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고, 실제 애들 지구과학 할 때 보면 성적이 확 오르지 않아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도 하는 것만큼 나오는 게 지구과학. 물화생은 이게 달라요, 얘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탐구가 이 표 보세요. 이거 탐구 1등급 원점수 컷입니다. 탐구가 부모님도 걱정하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것도 있고요. 애들은 알아요. 나의 탐구의 한계치, 특히 과탐.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화원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학 1위고요. 국어도 1위고, 탐구 나머지 하나가 생명이었나? 하여튼 1위였고, 화원이 2등급 찍을 때도 있고요. 3등급 찍을 때도 있고, 사설 모의고사는 1도 나와요. 그런데 얘가 재수하러 왔어요.
자, 화원을 바꾸겠대요. 지구과학으로. 왜? 그 아이 말이 딱 한마디로 정했어요. 나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하나 이가 뜨는 순간 끝이에요. 의대는 못 갑니다. 왜? 상위 1% 이내, 아까 말씀하셨죠. 0.8%, 0.8%면 5일도 안 돼요. 100분위가 98, 97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2가 뜨는 순간 나머지 3개가 퍼펙트리 돼야 돼요. 그럴 일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이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1년 동안 나머지가 안정이 됐으니 화원을 1년 동안 화학을 공부해도 수능장에 가면 어차피 두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열심히 풀어도 무조건 2개가 남는데 자기는. 물리적으로 자기 능력상 자기 한계 밖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화원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풀고 종이 땡 치면 2개가 남아요, 그냥. 그럼 벌써 몇 점이에요? 44점이에요. 하나 더 틀리면 41점. 실수 하나 했네? 39점. 3등급, 4등급. 공부 좀 안 했어? 34점, 35점, 4등급, 5등급. 보시면 과탐 보세요. 원점수 등급컷 보십시오. 이번에 생원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지 나머지는 최소 몇 점이에요? 45, 46, 47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의 과탐 한계 점수는 일단 어디서 한번 걸리자면은 39에서 한번 딱 걸려요. 일반적인 고3 아이들이. 그러다가 공부를 조금 하면 44에서 걸립니다. 44에서 간당간당해요.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보통 내려와요. 왜? 양이 너무 많아요. 고3 때 하기 너무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구과학은 그래도 하면 돼요. 그런데 화원은 지금 같은 문제가 있고 물리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리는 내가 물리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세상에 물리가 진짜 재밌대요. 와 진짜 강의 들으면 최고고 몇 등급이야? 4등급인데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물리가 널 싫어해. 하지마. 안 맞는 애들도 있고 공부를 잘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저희 큰놈 같은 경우 물리를 했습니다.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수업을 듣고 자기가 정리를 한번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1등급을 딱 찍으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내려옵니다. 이게 좋은 장점은 있는데 물리는 원래 타임어택 과목이 아니에요. 타임어택이 없는 과목인데 신기한 거 한 12번, 13번 정도에 함정 문제가 있어요. 애들도 알아요. 이거 함정이라는 거. 아는데 알고도 빠져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케이스가 물리. 공부를 잘못하면 점수가 진짜 안 나오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4, 1, 2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런 게 물리가 되고 제일 나쁜 아이는 생명과학이죠. 왜? 킬러가 4과목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유전 킬러가 물화생지 중에 가장 어렵고 게다가 요즘에 심지어 시간까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한데 킬러도 어려워. 킬러 2개 못 풀어. 시간 부족해. 3개 못 풀어. 하나 더 틀려. 또 37. 또 3등급. 계속 무한 반복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해드리면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려면 당연히 탐구를 해야죠. 과탐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교 중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과탐 지정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말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제가 저기 조카 아는 친구 원서 써주다 깜짝 놀랐어요. 딴 얘기지만 고대도 사탐을 봤는데 세종은 뭐지? 고대 세종이 과탐 지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여기 있어 무조건 써. 붙어.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나머지 모든 학교는 어쨌든 사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탐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요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실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제가 보시면 연대 과탐 변표의 3% 변표는 만점이 보통 70점 정도 됩니다. 70점에 3%면 보통 2점 정도 되겠죠. 근데 변표는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이 친구 보시면 생원과 지원인데 둘 다 2등급이고요. 100번이는 대략 한 90 정도. 어차피 변표는 100번이가 중요하니까. 자, 이 친구를 만약에 제가 3원으로 바꿨습니다. 100번이 몇 점 올라갔습니까? 5점 올라갔죠? 100번이 5점, 등급이 1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연대 환상 점수를 따졌을 때 0.53점 높아요. 즉, 둘 중에 한 명만 뽑으면 얘를 뽑습니다. 하나 더 바꿔볼까요? 자, 이번엔 3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생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100번이가 몇 점 올라갔어요? 8점. 등급만 올린 거예요, 하나. 그랬더니 3.46점이 올라갔습니다. 그 3.46점의 연대 환산 점수면 아래쪽 학과에서 중상위 학과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예요. 생각보다 꽤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기준 봤을 때 사탐 2개가 크게 나쁜 건 아니고 요 표를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사탐이고 오른쪽에 과탐이에요. 얘도 1등급이고 과탐도 1등급이고 사탐도 1등급이에요. 그런데 100이고 96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탐 2등급인데 사탐이 1등급 됐을 때, 과탐이 3등급인데 사탐이 2등급 됐을 때 학교별로 변표를 쓰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 많은 점수 중에 왜 7점이고 7점인가요? 제가 임의로 잡았어요. 어느 정도가 제일 비슷해지는지 보려고. 대략 100분위로 7점 정도 올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세요. 별 차이 없죠. 물론 차이는 좀 있는데 미세한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라는 얘기는 그냥 요 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꿀 때 두 문제 정도를 더 맞으면 크게 손실 보지 않겠구나. 최소한 이 대학교들은.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성대고요. 도대체 100분이 7점이면 어느 정도 점수일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원점수거든요. 자, 40점일 때 85가 100분입니다. 한 문제 더 맞으면 43 될 수 있죠. 100분이 몇 점이에요? 92점입니다. 이게 실점이에요. 한 문제를 더 맞으면 경우에 따라서 100분위가 7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몇 문제 더 맞으면 돼요? 두 문제 더 맞으면 돼요. 그냥. 자, 여기서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탐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거의 핵심은 딱 하나. 과탐의 한계를 보이는 아이들을 끝까지 과탐을 고집을 시킬 것이냐예요. 왜? 과탐 2개 1찍는 애가 드물어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상위권은 많죠. 메이저권에 많습니다만 시작 과탐이 4등급, 3등급인 아이가 둘 다 1찍는 케이스는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왜?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다. 생1에서 3원으로 9월에 바꿔서 1등급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물어봤어요. 어때? 해보니까 생원이 몇 배일 것 같아? 생원이 3원보다 5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걔가 느끼는 게 공부량이 5분의 1 정도로 감소. 생원이 실제로 사회문화가. 그래서 그 친구 재수할 때 다시 생원을 했어요. 3원 버리고 1인데 저 의대 가야 돼요. 생원을 하고 그 아이 말이 더 웃겨요. 해보다가 안 되면 9월에 바꿀게요. 3원으로 다시.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친구가 고3 때 생원의 벽이 있거든. 3을 못 넘어요.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 2개 틀리고 시간 없어 2개 틀리고 그러니까 맨날 3등급. 생원 바꿔서 3원으로 바꿔서 일단 1등급은 나왔으나 의대를 가려니까 다시 생원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탐을 만약에 선택하면 장점이 2개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점수가 올라갑니다. 왜? 같은 시간을 투자해 점수가 올라가는데 절대적인 학습량이 확 줄어요. 그러면 그 시간 어떻습니까? 국어하고 수학에 쓰죠. 제가 저희 본사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과탐을 그대로 간 애들하고 사탐으로 바꾸는 애하고 국수형 성적 향상률 보여달라. 국수형 성적 향상률은 사탐으로 바꾼 애가 훨씬 높아요. 왜? 똑같은 얘기예요. 남은 시간 어디다 쓰니까? 국수에 쓰니까 시간 여유가 있죠. 이렇게 들으면 제가 사탐을 팔러 온 사람 같은데 전 이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탐을 좋아하는 이과, 이공계의 미래를 어두워하는 걸 싫어하는 이과입니다. 왜? 이공계가 너무 줄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 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표랑 똑같은 건데 사탐하나 과탐하나 17.7%, 내년에 이거 5%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우 늘 것 같고 저건 무조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탐 2개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은 당연히 입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는 당연히 과탐 지정이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과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거 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탐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학계열입니다. 2027건은 제가 조사하니까 안 나와요. 일단 작년 거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과탐 가산점 없는 대학이에요. 자, 과탐 가산점 없다는 얘기는 사탐이랑 과탐이랑 동등하게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의대도 있습니다. 물론 이화여대 하나뿐이 없겠지만 의대는 제외하고. 참고로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빨간색. 의대에 26개, 치대에 8개, 한의대 요 학교들은 과탐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탐을 한 개라도 하는 순간 지원 불가인 학교들이고요. 자, 이 학교들은 사탐이나 과탐이나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한의대 의학계열, 한의대가 대부분, 한의대, 수의대 일부, 대부분 한의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중에 총 15개가 있어요. 요거 중복된 거 포함하면 15개 정도 되는데 인문계 빼면 15개인데 자, 보시면 지원은 가능한데 이거는 소장님 말이 맞아요. 왜? 못 들어요.
뚫을 수가 없습니다. 0.7, 0.6 정도인데 국어 100, 수학 100, 탐구가 100, 사탐 하나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쓸 수는 있으나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낮에 보고 말았는데 경희대학교 거 발표한 거 봤거든요. 봤더니 확통 비율은 0%더라고요. 0%. 그리고 사탐의 비율이 사탐하나 과탐 비율이 0.9%인가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읽긴 있어요. 안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의대는 뚫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의대는 뚫기가 매우 어렵다. 옛날에 얘네 아직도 그럴걸요. 이 학교는 진짜 제가 원서 쓸 때도 그랬고 참 나쁜 학교예요. 문과가 지원이 가능했던 옛날부터 전통적인 의대예요. 의대 중에 유일하게 문과 지원이 가능했던 게 순천향대학교인데 얘네 컷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점 만점 중에 컷이 1001점이에요. 매번 그랬어요. 왜? 가산점 때문에.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어차피 쓰면 무조건 100% 탈락이잖아요. 1000점 만점 중에 컷이 1001점이에요. 문과는 무조건 1000을 못 넘으니까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안 된다. 아마 정부 시책 때문에 쓰긴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사탐이 지원한 한의대, 수의대, 약대, 과탐, 가산점 있는 학교들이고 요 학교들은 어쨌든 사탐으로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우리 아이들, 특히 최상위권 아이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케이스들은 많습니다. 제가 일부 10가지 케이스를 아까 같이 용지에 한번 넣어드렸을 거예요. 실패 케이스랑 성공 케이스인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의대 성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의대를 못 간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 평가원 고득점에 악영향 받은 애들 온갖 나쁜 말 다 써놨어요. 건벗, 과시, 건방, 평가. 평가가 뭔지 아세요? 저 6~9월에 수능 한번 딱 수학 같은 거 100점 맞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를 평가해요. 앉아갖고 에이 저걸 이렇게 풀어 별로네 이러면서 삐딱하게 앉아갖고 보여요 눈에 진짜로. 눈에 보여. 왜냐면 저희도 수업할 때 보면 저희 이제 이 최상위권 애들은 달라요. 진짜 바쁘면 수업 준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사람인데 수업 준비를 못하고 수업을 딱 들어가면 애들이 처음에 5분 동안 열심히 쓰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펜을 놔요. 딱 놓고 팔짱을 탁 껴요. 이렇게. 그래서 땀이 쫙 나요. 금방 알아요. 애들은 금방 알아요. 수업 준비, 너 수업 준비 안 했지? 금방 알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수업 준비를. 얘들이 시험을 한번 잘 보면 지게 본인 실력인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킬러만 풀어요. 계속 고난도 어려운 거. 정말 약한 파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손 놔요. 됐지 뭐 이러면서 계속 이게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이 아이 케이스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버리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조카 오늘 서울대 발표할 때 떨어졌더라고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재수했거든요. 고3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저희 형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아침 6시 반에 나가요. 1년을 그렇게 살아요. 1년을. 얘네 고1 때부터 그랬어요. 애가 막 이렇게 불을 터요. 막. 몇 번 불러 상담을 해봤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 먹는 거 말고요. 이게 음식 말고 그냥 여기 책이 이렇게 다 있으면 그 책을 다 먹어요.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얹히고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성실한데 결과가 안 나와요. 계속 얘기했던 게 버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버려. 그 연습 시켰습니다. 올해 성적 많이 올랐더라고요. 고대는 붙겠죠 일단.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버리고 고3 때 많이 좋아진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점수에 예민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점수 중심의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게 많습니다. 특히 다 맞고 싶은 욕심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 의외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멘탈 관리. 특히 다른 사람 시각. 다른 사람 시각에 모두 포함되냐면은 나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나는 센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옆에 애가 킬러 문제를 풀고 있으면 그냥 나도 킬러를 풀어야 돼.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옆에 하는 친구 걸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본인만 신경을 씁니다. 자기한테 맞는 교재를 써야 됩니다. 저 전에 담임 맡았던 아이 중에 1, 수학만 3, 4, 나머지 5, 1이에요.
근데 수학책을 계속 킬러만 풀고 서열 실무만 풀고 있길래 너 이리 와. 하지 말고 쪽팔린 거 생각하지 마. 내일 당장 구몬은 없으니까 쌤 갖고 오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계산 맨날 틀리고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슬럼프인데요. 1년을 재수를 하면 슬럼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슬럼프가 안 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와요. 대신에 오는데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고 이 얘기는 꼭 자녀한테 해주실 게 슬럼프가 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가르쳤던 놈 중에 전 수업을 하면 알잖아요. 수업을 딱 하면 애들이 눈빛만 봐도 눈 동자만 조금만 늦게 움직여도 너 집중 안 하고 뭐해? 딴 생각하지. 다 보입니다. 저희 반 놈 하나가 저를 완벽하게 속인 친구가 있어요. 너무 수업도 잘 듣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길래 심지어 걔 짝꿍도 물어봤어요. 쟤 공부 열심히 하지? 진짜 열심히 한대. 그냥 우연히 상담을 했어. 어떻게 공부 잘 되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하나도 못했대요. 이유는 집안일도 좀 있고 뭐 여자친구 문제 좀 있겠죠. 두 개가 섞여서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티가 1도 안 난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걸 몰랐다고? 말도 안 돼. 완벽한 연기. 그게 본인을 갉아먹는 거예요. 진짜로. 저한테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나고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와라. 그 다음부터 조금 지가 힘들거나 하면 와요. 와서 옆에서 막 떠들고 그냥 가요. 그게 슬럼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를 꼭 하는 얘기는 슬럼프가 오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그 슬럼프를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엄마면 제일 좋죠. 엄마, 아빠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가까운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드시 풀고 슬럼프를 넘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랍니다. 자, 의외로 수능 체력이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수능 체력이라는 거는 피지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이 아니고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거 공부하는 친구 알 거예요. 이거 상위권 특유의 증상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지문 읽다가 읽으면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알아요. 저희 일반인들은 몰라요. 상위권들만 알아요. 애들이 상담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읽으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뭘 읽고 있는 건지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운전으로 따지면 졸음운전하고 똑같습니다. 풀기는 푸는데 뭘 틀는지도 모르고 왜 푸는지도 몰라요. 저희 큰놈이 수능 때 사실은 9평 때 2개뿐이 안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만점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막 개뿔, 죄송합니다. 만점은 개뿔. 수능에 화투를 4개를 틀렸습니다. 4개를 틀렸는데 뭘 틀린 줄 아세요? 3, 4, 5, 6번을 틀렸어요. 왜? 몰라요. 저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강철 멘탈. 자기는 멘탈이 최고래요. 그래 놓고 시험 못 보니까 전날 제가 홍차를 사줘서 시험 못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순간적으로 뭐가 와요. 오는데 그게 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전 모의사 푸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셔야 그래야 그게 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봤다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비슷합니다. 자기 루틴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정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답 노트가 아니고 자기만의 분석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희한한 친구들이 나중에 이거 주고 가라고 해도 안 주고 가더라고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제가 1년 재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슬럼프 하나,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오픈마인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대치동 애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수업을 들었어요. 너무 많은 수업을 들어갖고 선생을 딱 보면 첫 시간 10분으로 판단을 딱 해요. 아니야 저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은 선택형이니까 수업 안 들으면 그만인데 이전에는 선택형이 아니었거든요. 국어 점수가 1, 2, 왔다 갔다 3도 찍고 안정된 일은 절대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 중에 수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업을 집어넣었죠. 1시간 듣고 못 듣겠대요. 안 맞는데 나하고. 시끄러. 그만두겠대요. 그래 안녕 잘 가. 했더니 이제 쫄아서 듣긴 들었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수업이 안 맞았는데 딱 한 달 반을 지나니까
처음에는 막 애가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안 들었거든요. 한 달 반 뒤에는 거의 매미예요, 매미. 그 선생님 옆에 딱 붙어갖고 계속 물어보고 그 선생님이 오죽하면 야 그만 좀 나 힘들어 그 얘기 할 정도로. 처음에 마인드만 좀 바꿔주면 되는데 애들이 의외로 이게 안 돼요. 오픈 마인드가 생각보다 너무 닫혀 있어요. 내가 봤던 거에 익숙하니까 딱 듣고 평가하고 끝이에요. 그냥 요걸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10년 이상 했다는 얘기는 정말 내공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재수종합반은 일반 학원과 달리 호흡이 길어요. 당장 다음 달에 뭘 주지 않습니다. 그냥 10개월짜리에 왜?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10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픈마인드를 조금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이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이 선생님 3번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왜 틀렸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뭐가 부족한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한테 의지한다는 거는 되게 크죠. 부모님 아시잖아요. 어릴 때 내가 수학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 선생님 때문도 있어요. 별로니까. 과학이 재밌었던 이유가 과학 선생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그래야 슬럼프도 짧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중심은 자기 자신한테. 평가원을 보고 아까 같이 우와 시험 잘 봤어 대박 이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문제네. 흔치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보고 잘 풀어야겠다 보다도 오히려 최저점 방어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 풀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1년을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조도는 딱 한마디. 후회 없는 1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제가 재중반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 꼽아봐 딱 한 명 있어요. 지금도 딱 한 명. 그 친구가 3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 조금 붙어서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하는 애예요. 입이 다 불어트고요. 제 조카는 걔한테 비교도 안 돼요. 진짜로. 아이들 말로 어떻게 소문났냐면은 얘 사람 아니라고, 안 움직인다고. 언제든지 앞에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자는 것도 못 봤어요. 9월 달에 0.4%까지 나와서 얘 의대 가겠구나. 봉사도 되게 좋아하는 이런 아이가 의대를 가야 한다. 왜? 걔는 취미가 봉사예요. 그냥 생활이. 정말 이런 애가 의대를 가야 된다. 수능을 딱 보고 왔는데 완전 최근 3년 봤던 모의고사 중에 가장 못 본 최악. 진짜로. 그래서 결국엔 4%대가 나와서 중대뿐이 못 갔어요. 중대. 그 정도 성적뿐이 안 나오는데 그 성적표를 보고 제가 억울한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억울한 거예요. 이런 애가 이렇게 하면 세상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시험 보고 온 아이한테 야, 너 진짜 미안한데 1년만 더 하면 안 되겠냐? 이게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수능 보고 온 애한테 앉혀놓고 한 번 더 하라고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해맑은 얼굴로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저 너무 열심히 해서 후회가 1만큼도 없대요. 아무런 후회가 없대요. 그냥 자기 맞춰서 가겠대요. 제가 사실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죠. 이게 나보다 어른이구나 얘가.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진짜 열심히 하면 이런 표정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친구 실제로 중대 생명공학과 가고 그 다음부터 의전원 가서 충남대, 충북대, 건양대 3개 붙었어요. 지금 충남대 의대 졸업했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뭐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로 한 번 정도는 열심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즉 재수는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좋은 결과 있든 없든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야 애들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 단계가 재수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재수는 그냥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의대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한 단계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